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은 먼저 손등을 한번 눌러봅니다. 어제보다 덜 부었나? 양말 자국이 덜 남았나? 반지가 평소보다 뻑뻑하게 빠지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죠. 내가 물을 많이 마셨나? 어제 짠 걸 먹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불안한 질문을 정리된 3원칙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 식단을 크게 뒤집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변화를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요.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3가지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평소보다 두툼하게 느껴지나요? 둘째, 저녁이 되면 발목이 무거워지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나요? 셋째,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거나 소변량이 들쭉날쭉하다고 느끼나요? 이 중 한 가지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 통계와 연구들을 보면 붓기는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속 수분과 염분 균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경고등이 됩니다. 특히 콩팥이 지치면 물 자체보다 나트륨과 그에 끌려오는 물이 문제를 키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만 줄인다고 붓기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물을 과하게 줄이면 컨디션이 떨어지고 어지럼하거나 변비가 생기고 몸이 더 붙잡는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볼게요. 60대 후반 남성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물을 줄였는데도 다리가 더 붓습니다. 밤에 더 불편해요. 라고 하셨어요. 식단을 천천히 들여다보니 물은 줄였는데 국물, 김치, 장아찌, 젓갈이 그대로였고 간식으로는 빵과 라면 국물을 조금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많이 아니 먹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소금이 조금씩 들어오는 형태였던 거죠. 그분에게 필요한 건 절식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3원칙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아침 손이 가벼워졌어요 였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몸이 먼저 말해준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 하나만 드릴게요. 콩팥은 집안의 정수기 겸 하수 처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밖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소금, 나트륨이 계속 많이 들어오면 정수기가 물을 더 붙잡아야 압력이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소금이 몸 안에 많이 남아있으면 물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붓기는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표지판이 되는 거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표지판을 읽는 법을 배울 겁니다. 붓기는 물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붓기는 나트륨의 흐름 플러스 단백질의 부담 플러스 미네랄 균형이라는 더 정확한 구조로요. 그리고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국물 한 그릇의 함정과 단백질을 무조건 줄였다가 오히려 기력이 꺾이는 흔한 패턴, 그리고 일주일 실천표까지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끝까지 이어서 들어주세요. 좋아요나 구독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신 나는 붓기가 언제 심해지는지 오늘부터 메모 한 줄만 해보세요. 그 한 줄이 일주일 뒤 당신 몸의 변화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붓기를 줄이는 첫 번째 핵심, 물보다 나트륨 이야기부터 정확히 잡아볼까요? 당신이 붓기를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보통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오늘은 좀 덜 마셔야 하나? 그런데 콩팥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 붓기의 중심에는 물보다 나트륨이 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물은 늘 무언가를 따라 움직이죠. 그 대표가 나트륨입니다.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 정리해 볼게요. 나트륨은 혈액과 세포 바깥쪽에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이고 우리 몸의 수분 균형과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면서 물의 양도 함께 조절합니다. 즉, 콩팥의 일은 물만 빼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물 세트를 정리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많으면 콩팥은 물을 같이 붙잡아 두게 됩니다. 당신이 아침에 손이 부어있는 이유가 전날 마신 물 한 컵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꽤 반직관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붓는 분들 중에 물을 줄였더니 더 붓는 느낌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물을 너무 갑자기 줄이면 몸은 지금은 가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호르몬 신호가 바뀌면서 나트륨과 물을 더 아끼려는 방향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무조건 물을 줄이는 방식이 생각보다 잘 안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먼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물을 얼마나 마셨냐 보다 짠맛을 하루에 몇 번 넣었냐입니다. 짠맛은 한 번 크게 들어와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조금씩 자주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쉬운 사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생기죠. 그 갈증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몸이 스스로 물을 더 끌어들이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그 물은 다시 나트륨과 함께 몸에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붓기는 단순히 오늘 많이 먹었다가 아니라 하루 종일 축적된 흐름이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붓기엔 무조건 소금 제한이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너무 과한 저염은 오히려 식욕 저하, 영양 불균형, 근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속 가능한 수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죠. 저는 두 관점이 다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붓기가 심하고 혈압이 높다면 저염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없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끊어라가 아니라 쪼개고 낮춰라입니다. 짠맛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짠맛의 밀도와 빈도를 관리하는 방식이죠.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짠 걸 먹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보통 라면, 찌개, 젓갈 같은 뚜렷한 음식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빵, 치즈, 햄 소스, 김치 국물 한 숟갈처럼 간식과 양념에서 들어오는 나트륨은 계산에서 빠져 있지 않나요? 조금인데 괜찮겠지가 하루에 5번 반복되면 콩팥은 그걸 하루 종일 짠맛이 계속 들어온 날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작은 미니 실험을 해볼게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물의 양을 억지로 줄이기보다 나트륨이 진한 순간을 한 번만 줄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물은 반만, 김치는 평소의 70%만, 소스는 찍어 먹기보다 묻히지 말고 살짝만. 이런 작은 조정이 일주일 쌓이면 아침 손등의 느낌이 먼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왜 붓지? 라고 말할 때 거의 항상 등장하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 한 그릇입니다. 같은 식사를 해도
붓기가 갈리는 그 함정, 섹션 3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당신이 나는 많이 안 먹었는데도 붓는다고 말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국물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국, 찌개, 탕은 따뜻하고 편안한 음식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밥은 없어도 국물은 있어야 한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붓기와 콩팥 관점에서 보면 국물은 생각보다 조용히 문제를 키우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물은 짠맛이 혀에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나트륨이 아주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학 사실 하나를 아주 쉽게 말해 볼게요. 나트륨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액젓 같은 양념으로 들어온 나트륨은 국물 속으로 빠르게 퍼집니다. 반찬 한 조각의 짠맛은 조각 단위로 끝나지만 국물은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하다 보면 양이 순식간에 커져요. 그리고 국물은 뜨겁고 부드럽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밥은 한 공기 줄이면 알겠는데 국물은 줄였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이에 끝까지 마셔버리죠. 여기서 반직관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국물은 엄청 짜게 느껴지지 않아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칠맛, 기름, 고기, 육수의 풍미가 짠맛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골국, 설렁탕, 곰탕처럼 순해 보이는 국물은 소금이나 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기본간이 들어간 경우가 많고 김치나 깍두기와 같이 먹으면 나트륨이 더해집니다. 즉, 국물 자체가 문제인 날도 있지만 국물 플러스 반찬 조합이 문제인 날이 더 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7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선생님 저는 짠 거 안 먹어요. 라면도 안 먹고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식사 기록을 함께 보니 아침은 미역국, 점심은 된장찌개, 저녁은 김치찌개를 작게 드시고 중간중간에 김치 한두 조각, 장아찌 몇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반찬 조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하루 3번 국물로 나트륨이 들어오는 날이었던 겁니다. 제가 국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같은 재료라도 건더기 위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일주일 뒤 그분이 가장 먼저 말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덜 부었어요. 이 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몸이 먼저 변화를 보여주니까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 지점도 하나 짚겠습니다. 어떤 영양사는 국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종이 심하거나 혈압이 높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 말이 꽤 설득력이 있어요. 반면 어떤 전문가들은 국물을 끊으면 식사가 너무 건조해져서 식욕이 떨어지고 결국은 빵이나 가공식품으로 대체되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하죠. 저는 두 번째 말에도 현실적인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끊을 수 있으면 좋지만 끊기 어렵다면 형태를 바꾸면 됩니다. 국물령이 아니라 국물의 역할을 낮추고 건더기의 역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에게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당신은 마지막에 그릇을 어떻게 비우시나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국물까지 마시나요? 만약 어느새 국물까지 마신다면 당신의 붓기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자동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화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자동화는 방향만 바꾸면 가장 빨리 바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규칙 하나를 드릴게요. 국물은 3숟갈까지만. 처음에는 그 정도가 너무 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국물 맛을 살짝만 보고 나머지는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찌개라면 국물보다 두부, 야채, 버섯 같은 건더기를 먼저 떠서 드세요. 탕이라면 고기나 채소를 먼저 먹고 마지막에 국물을 마시기 전에 내가 지금 붓기 줄이기 일주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한 번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한 번이 다음날 아침 손등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콩팥 식단 3원칙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짠맛을 무작정 끊는 게 아니라 짠맛을 쪼개고 낮추는 방법. 섹션 4에서 3원칙 1, 짠맛을 끊지 말고 쪼개세요. 를 아주 실전적으로 무엇을 줄이고 무엇으로 바꿀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 식단 3원칙의 첫 번째를 꺼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짠맛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대신 짠맛을 쪼개고 낮추고 늦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 식사는 단순히 영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맛과 생활과 기력까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당신이 실패하지 않으면서 붓기를 줄이려면 지속 가능한 저염이 핵심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많은 사람에서 체액 저류가 줄어 붓기가 감소하고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더 중요한 건 총량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언제, 어떤 형태로 나트륨이 들어오느냐가 붓기 체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같은 나트륨 양이라도 한 번에 확 들어오면 몸이 크게 반응하고 하루 종일 조금씩 들어오면 콩팥이 쉬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짠맛의 폭탄을 없애고 짠맛의 잔잔한 누적을 끊는 겁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이 소금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붓기를 키우는 숨은 나트륨은 소금보다 양념과 가공식품에 더 많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액젓, 쌈장, 각종 소스, 그리고 해머묵 치즈, 빵라면, 스프 이런 것들이죠. 특히 나는 밥을 많이 안 마시니 안 먹고 반찬 조금 먹는다는 분들이 대신 빵이나 시리얼, 간편식으로 바꾸면서 나트륨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이건 정말 반직관적입니다. 밥보다 빵이 가벼워 보이는데 콩팥 입장에서는 더 짠 선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원칙 1을 실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3단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국물은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역할을 줄이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물은 3숟갈만 맛보기로. 대신 건더기를 늘립니다. 국이 꼭 필요하면 맑은 국으로 가고 간은 마지막에 아주 약하게. 간을 미리 맞춰놓은 국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 자기 그릇에서 조절하는 국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김치 장아찌, 젓갈은 한 번에 끊지 말고 횟수를 줄이기. 여기서 많은 분이 실패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치를 끊으면 밥이 안 넘어가죠. 그러다 며칠 뒤 폭발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목표는 양을 반으로가 아니라 등장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 다 김치가 있었다면 일단 2끼로, 2끼였으면 1끼로, 그리고 그 한 끼에서도 한 젓가락 덜기부터 시작합니다. 콩팥은 당신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걸 원합니다. 셋째, 소스는 무치는 음식에서 찍어 먹는 음식으로 바꾸기. 이건 즉시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무치면 양이 통제되지 않지만 찍어 먹으면 양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쌈장도 쌈에 듬뿍 바르는 대신 젓가락 끝으로 살짝만, 간장도 밥 위에 붓지 말고 접시에 조금 덜어 찍기. 이 작은 동작 하나가 하루 나트륨을 꽤 줄여줍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관점 차이도 짚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염식은 맛이 없어서 결국 못한다 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입맛은 2주에서 3주면 적응한다 라고 말합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2주에서 3주를 견디기 전에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목표를 씁니다. 일주일은 입맛을 완전히 바꾸기엔 짧지만 붓기가 줄어드는 성공 경험을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성공 경험이 생기면 2주에서 3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짠맛을 찾는 순간은 정말 맛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입안이 허전해서일까요? 이 차이를 알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허전함이라면 짠맛 대신 식감과 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 마늘, 후추, 레몬즙, 식초, 들깨가루, 참깨처럼 나트륨이 거의 없는 풍미가 도와줄 수 있죠. 반대로 정말 짠맛 자체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예 끊기보다 한 끼에만 아주 정해진 양으로 주는 방식이 더 오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짠맛을 끊지 말고 쪼개세요. 그런데 붓기를 줄이려는 분들이 여기서 또 한 번 크게 갈립니다. 단백질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무조건 줄였다가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오히려 회복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섹션 외에서는 두 번째 원칙, 단백질은 양보다 형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단백질의 기준을 겁주지 않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붓기를 줄이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분은 콩팥이 안 좋은 그면 단백질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 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먹어야 근육이 안 빠진다 라고 말하죠. 두 말이 서로 정반대처럼 들리니 당신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원칙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형태가 먼저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부터요.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단백질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 대표적으로 요소 질소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은 결국 콩팥이 처리해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에게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60대 이후에는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그러면 붓기가 더 잘 생기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즉,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는 방식이 붓기 해결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의외의 포인트죠. 그럼 형태가 왜 중요할까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형태는 몸에 부담을 더 남기고 어떤 형태는 비교적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 기름지고 짜게 조리된 고기, 가공육, 양념구이, 햄 소시지는 단백질 자체보다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붓기와 혈압을 같이 건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덜 짜게 조리한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은 같은 양이라도 전체 식사의 부담을 낮추는 선택이 되기 쉬워요. 즉,
콩팥이 힘들어하는 건 단백질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단백질이 어떤 포장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여기서 반직관적인 디테일 하나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콩팥엔 콩이 좋다라고 해서 따로해서 두부, 콩, 콩물, 두유를 한꺼번에 늘립니다. 그런데 콩팥 상태에 따라서는 칼륨이나 인, 특히 가공된 제품의 인첨가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단백질을 갑자기 늘리면 소화가 불편해지거나 배가 더부룩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니까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형태를 골라서 속도를 조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어떤 신장 전문가는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면 단백질 제한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단계가 올라가거나 특정 수치, 단백뇨가 심하거나 요소질소 크레아티닌이 상승하는 경우가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반면 노년의학이나 근감소증을 보는 전문가들은 노인은 단백질을 너무 제한하면 근육이 빠져 더 큰 위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년층에서 근육 감소는 낙상, 골절, 입원 위험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정답은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출발점은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형태입니다. 형태를 먼저 바꾸면 과하게 제한하지 않아도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형태 기준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가공육은 단백질이 아니라 나트륨 덩어리로 보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육포는 단백질이 있어도 동시에 나트륨이 많고 첨가물이 많습니다. 붓기를 줄이는 일주일에는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둘째, 짠 양념, 이 묻은 단백질보다 싱겁게 익힌 단백질을 고르세요. 같은 닭가슴살이라도 양념치킨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구이도 좋지만 간을 최소화한 찜 수육조림, 간장 적게, 국물 적게, 이 붓기엔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넣지 말고 나눠 드세요. 이건 콩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거의 안 먹고 저녁에 몰아 먹으면 밤의 붓기와 소변 패턴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가능한 범위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눠보세요.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단백질을 살기 위해 억지로 드시나요? 아니면 맛있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드시나요? 억지로 먹는 단백질은 오래 못 갑니다. 반면 자연스럽게 먹는 단백질은 습관이 됩니다. 오늘은 제한의 공포가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선택으로 단백질을 다시 잡아보는 날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2번째 원칙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붓기와 콩팥에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과하게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과 인입니다. 바나나는 절대 안 된다. 토마토는 독이다. 같은 말이 돌아다니면서 더 혼란이 생기죠. 다음 섹션 6에서는 3번째 원칙, 칼륨인은 무조건 피하면 손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심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한 제한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이유를 딱 이해되게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3번째 원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음이 더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가장 극단적인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바나나는 콩팥의 독이다. 토마토는 절대 금지다. 견과류는 한 알도 먹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한 번이라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칼륨과 인은 무조건 피하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콩팥 상태에 맞추게 안전 구간을 잡는 것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칼륨은 심장 박동과 근육 움직임, 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할 수 있고 너무 낮아져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산, 은, 뼈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과 인을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반직관적인 디테일이 여기 있습니다. 칼륨과 인을 무조건 줄이면 당신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너무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에는 칼륨이 있는 대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이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줄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변비가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그 자체로 붓기와 컨디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칼륨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좋은 식재료를 전부 끊어버리면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점이 나뉩니다. 한쪽은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으니 예방적으로 많이 제한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혈액검사에서 칼륨이 높게 나온 적이 있거나 특정 약 일부 혈압약 등으로 칼륨이 올라가기 쉬운 분들 또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쪽은 검사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제한하면 영양 결핍과 식사 질 저하가 더 큰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모든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일괄적인 칼륨 제한을 권하기보다는 혈중 칼륨 수치와 개인 위험 요인을 기반으로 조절하자는 방향이 점점 강조됩니다. 핵심은 개인화입니다.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겁주지 않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칼륨은 금지 목록이 아니라 조리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같은 채소라도 생으로 많이 먹으면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데치고 물을 버리면 일부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칼륨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채소를 생으로 대량 섭취하기보다 데쳐서 무치거나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칼륨 수치가 정상이라면 이런 조리법을 무조건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만 줄어들 뿐이에요. 둘째, 이는 자연식품의 인보다 첨가물 인이 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이 모릅니다. 자연식품에도 인이 있지만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인산염, 인첨가물은 흡수가 더 잘 되는 편이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콩팥이 걱정될수록 견과류 몇 알보다 햄소시지, 가공치즈, 탄산음료, 가공 간편식 같은 가공인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륨을 무서워하기 전에 가공식품을 먼저 줄여보자라고 자주 말합니다. 셋째, 당신에게 맞는 안전 구간은 검사 결과가 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은 적이 있나요? 인수치나 부갑상선 호르몬, PTH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이런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제한이 아니라 현실적인 균형입니다. 반대로 이미 칼륨이 높게 나온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음식 선택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이 누구에게는 약이지만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릴까요? 붓기를 줄이려고 과일을 다 끊었는데 변비가 심해지고 잠이 깨고 기력이 떨어져서 결국 빵과 과자를 더 먹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붓기는 오히려 더 악화되죠.
좋은 걸 끊어서 더 나빠지는 역설입니다. 야, 당신은 혹시 지금 그런 흐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 일주일 목표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칼륨 많은 채소 과일을 제로로 만들지 말고 양을 과하지 않게, 한 번에 몰지 않게 드세요. 인도 마찬가지로 자연식품을 겁내기보다 가공식품을 줄이기가 먼저입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두려움을 줄이고 선택의 질을 올리는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3원칙이 모두 세팅됐습니다. 원칙 1. 짠맛을 끊지 말고 쪼개기. 원칙 2. 단백질은 양보다 형태. 원칙 3. 칼륨인은 무조건 피하면 손해. 개인화가 핵심. 그런데 원칙만 알아서는 몸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먹느냐, 즉 식사의 리듬이 붙어야 붓기가 빠르게 줄어들어요. 다음 섹션 7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배치하면 일주일 안에 체감이 오는지 외식과 간식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인 7일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칙을 루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원칙은 머리에 남고 루틴은 몸에 남습니다. 그리고 붓기는 대체로 몸이 먼저 반응하죠. 그래서 섹션 7에서는 일주일 실천표를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드릴 겁니다.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레시피가 아니라 당신의 평소 식탁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붓기를 줄이는 식사 리듬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붓기는 하루에 총 섭취량만이 아니라 하루 중 섭취가 몰리는 시간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짠 음식과 탄수화물이 몰리면 밤사이 몸이 수분을 더 붙잡고 아침에 더 붓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같은 양을 먹더라도 낮에 분산시키고 저녁을 가볍게 하면 다음날 아침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 부담을 낮추고 낮에 안정적으로 나누는 쪽으로 리듬을 잡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붓는 분들 중에는 아침을 너무 대충 넘기고 점심은 바쁘게 먹고 저녁에 몰아서 먹는 패턴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몸은 밤에 정리를 해야 해서 더 힘들어집니다. 콩팥도 밤에 쉬어야 하는데 밤에 일거리가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루틴의 핵심은 아침을 크게 늘리라가 아니라 아침에 최소한의 안전핀을 꽂아라입니다. 최소한의 안전핀이 있으면 저녁 폭발이 줄어듭니다. 그럼 하루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아침, 짠맛을 피하고 단백질을 작게 넣는 식사. 아침에 붓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물과 김치의 비중을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흰죽이나 밥소량 플러스 계란 1개 또는 두부 조금 플러스 싱겁게 무친 채소, 혹은 밥이 부담이면 플레인 요거트나 우유에 과일을 아주 소량, 견과류는 몇 알 정도로 과하지 않게. 중요한 건 짠맛으로 하루를 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짠맛이 들어오면 몸은 그날 내내 물을 붙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점심, 가장 정상적으로 먹되 국물 슬래시 소스를 통제하는 식사 점심은 너무 엄격하면 오래 못 갑니다. 대신 핵심만 지킵니다. 외식을 한다면 찌개 슬래시 국밥은 국물 3숟갈, 건더기 위주. 비빔밥도 소스를 다 넣지 말고 절반만. 반찬은 김치 장아찌는 1가지로 제한. 단백질은 가능하면 구이보다는 찜 수육 생선처럼 덜 짠 형태로. 점심에 제대로 먹어야 저녁이 편해집니다. 저녁, 붓기, 줄이기의 승부처, 짠맛과 탄수화물의 밀도를 낮추기.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녁에 라면, 치킨, 찌개, 햄, 소스가 진한 음식이 들어오면 당신은 다음날 아침 손등에서 바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저녁은
국물 없는 반찬 플러스 단백질, 소량 플러스 채소로 가볍게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두부 부침, 샤탕 간장 찍기, 채소, 플러스 나물 플러스 밥 반 공기, 또는 생선 한 토막 플러스 데친 채소 플러스 밥 소량. 저녁을 굶어라가 아니라 저녁의 짠맛을 낮추고 양념을 줄여라입니다. 저녁을 가볍게 하면 밤의 소변 패턴이 더 편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식, 나트륨 간식 끊고 단맛도 과하지 않게. 여기서 다들 실수합니다. 식사는 저염으로 해놓고 간식으로 빵 과자라면 국물 한 숟갈씩 치즈, 육포 같은 걸 넣어버리죠. 그러면 콩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짠맛입니다. 간식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갑니다. 과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소량, 견과류도 한 줌이 아니라 몇 알. 배가 고프면 삶은 고구마 소량이나 플레인 요거트 정도가 무난합니다. 여기서 섹션 4쯤에서 드려야 할 소프트 C, TA가 있죠.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라는 포인트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좋아요나 공유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가족이나 친구 중에 요즘 붓기 때문에 힘들다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만 조용히 한번 보내주세요. 도움은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 실천을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묶어드릴게요. 저는 이걸 311 규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째, 국물은 하루 최대 3숟갈. 둘째, 김치 슬래시 장아찌 같은 절임은 하루 한 번만. 셋째, 소스는 묻히지 말고 찍어서 반만. 이 3가지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아침 붓기 체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서로 방향이 맞으면 몸은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해드려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붓기는 대부분 식단으로 좋아지지만 어떤 붓기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가 있거든요. 다음 섹션 8에서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붓기 체크 4가지와 위험 신호를 정리하면서 당신이 더 안전하게 일주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이미 중요한 걸 하나 해내고 계십니다. 붓기를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콩팥과 몸의 균형 신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바꾸는 방법이 의지가 아니라 식사의 리듬이라는 것도요. 이제는 불안으로 끝내지 않고 안전하게 점검하는 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붓기는 대부분 체액과 염분 균형의 변화로 생기지만 원인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붓기라도 괜찮은 붓기와 검사가 필요한 붓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체크 4가지를 갖고 그 구분의 감을 잡아볼 거예요. 첫 번째 체크, 눌러보는 붓기 함유 부종입니다. 정강이나 발목을 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떼었을 때 자국이 깊게 남고 천천히 돌아온다면 체액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흔하지만 점점 심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지고 일주일 사이에 분명히 악화된다면 식단만으로 버티기보다는 원인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체크, 양쪽이 똑같이 붓는지입니다. 양쪽 발목이 비슷하게 붓는 건 생활습관, 염분, 오래 앉아있기 같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유독 붓고 통증이나 열감이 동반되면 식단과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주일 식단으로 지켜보자가 아니라 빨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아침 붓기와 저녁 붓기의 패턴입니다. 아침에 얼굴과 손이 부었다가 낮에 조금 빠지고
저녁에 발목이 무거워지는 패턴은 비교적 흔합니다. 그런데 아침 붓기가 계속 심하고 하루 종일 가라앉지 않거나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진다면 다른 원인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붓기만 보지 말고 호흡과 피로도 같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거품이 눈에 띄게 많아지거나 색이 탁해지고 붓기까지 함께 온다면 신호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이틀보다 지속기입니다. 며칠 동안 뚜렷하게 이어진다면 식단을 더 조여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시선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붓기는 대부분 염분 문제이니 식단부터 라고 하고, 또 어떤 의사는 붓기는 심장관 콩팥 등 여러 원인이 있으니 빨리 검사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가벼운 붓기라면 식단이 가장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빠르게 악화되는 붓기나 호흡, 소변 변화가 동반되는 붓기는 식단만으로 버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을 겁주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기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3원칙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짠맛을 끊지 말고 쪼개세요. 국물은 3숟갈, 절임은 횟수부터 줄이고, 소스는 묻히지 말고 찍기. 둘째, 안일의 단백질은 양보다 형태입니다. 가공육과 짠 양념을 먼저 줄이고 싱겁게 익힌 단백질을 조금씩 나눠 드세요. 셋째, 칼륨인은 무조건 피하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화하고 불필요한 공포 대신 가공식품부터 줄이세요. 당신은 오늘부터 일주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국물 줄이기 하나만, 또는 소스 찍어 먹기 하나만, 또는 저녁을 가볍게 하나만. 작은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콩팥과 붓기는 작은 변화에 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붓기가 줄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덜 불안해집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다시 좋은 선택을 만들죠. 이건 단순히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편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 붓기는 아침형인가요? 저녁형인가요? 그리고 일주일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도요.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이제 작은 챌린지를 제안 드릴게요. 오늘부터 데이 1/7 챌린지 시작. 국물 3숟갈, 치터 절임 1번, 소스 반만. 딱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보는 겁니다. 일주일 뒤 당신의 아침 손등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들어보죠.